어디나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속닥속닥 미래접수 4.0 이광현입니다. 오늘도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런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에 고래 뱃속에서 무려 40kg의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었는데 40kg이면 뭐 거의 정물씨 성인 여성, 정도. 마른 여성 한 명 정도의 몸무게, 환경이 그만큼 좀 많이 오염됐다 이런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환경의 어떤 좀 지키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매일은 못 지키지만 그래도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컵을 들려고 방송 중에도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각자 좀 환경을 위한 노력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먹어요? 네, 유통기한이 지나도 웬만하면 먹습니다. 하루 이틀 지난 거는 버리면 쓰레기니까 내 위에 버려야겠다. 저는 근데 좀 죄책감이 있어요. 왜냐면 로봇 만들다 보니까 픽업 트럭을 갖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출장 다니려면 로봇 싣고 다니고 장비 네네. 싣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디젤차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뭐 디젤차가 요즘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이상기후,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영화 인터스텔라 시작할 때 보면 막 엄청난 먼지가 모래폭풍이 치고 이러는데 지난해 중국에서 높이가 100m인 모래바람이 맞아요.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 있던 그 장면이 점점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스럽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생방송 뉴스할 때 요즘같이 그렇게 미세먼지 관련해 속보가 많이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감장치 뭐 발령 경보라든가 알람 울리고 맞아요. 휴대폰에서 울리고 다 같이 띠하고 울려서 보면 이미 정부도 이제 이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국가 재해 이런 수준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학계에서도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 사회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 문제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는 지금. 4차 산업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공지능 예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과거의 날씨를 분석해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더욱 정확한 기상 정보를 예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마트 환경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바다에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는 로봇까지 등장.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환경 산업에 대해 알아보자.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세먼지와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많은 내용을 좀 알려주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환경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송영훈입니다. 저희 본부는 요즘 말썽 많은 경유자동차, 발전소, 공장에서 미세먼지 나오는 거를 이제 저감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또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 하늘이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렇게 파란 하늘을 구경하기 참 어려운 어떤 환경이 된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첫 질문으로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 바로 여쭤볼게요. 사실 옛날에는 미세먼지가 더 나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8년도 올림픽 때 외국 마라톤 선수들이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마라톤을 뛰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공기 상황이 안 좋았네요. 네, 저희도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 20년 정도 동안 많이 떨어진 거죠. 절반 이하로 떨어졌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어떤 통계나 수치는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흡입하는 어떤 그런 공기의 질은 좀 더 심해졌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좀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 그 배출 농도가 좀 늘었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거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과거보다는 그 바람이 좀
덜 부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대기가 정체되어 있다. 그렇죠. 어쨌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도 발령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는 굉장히 좀 위험 수준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OECD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는 농도가 높은 국가로는 2위. 초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다라고는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2차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 그 2차 미세먼지라는 게 뭔가요? 이거 왜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 건가요? 그 미세먼지의 한 80~90%는 그 연소 과정에서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 이제 불이 이제 이렇게 붙어서 연소 과정이 벌어지면 그 이제 수검댕이, 그거는 이제 입자 상태로 나오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그 겁을 내고 있는 것은 이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석탄 연소 같은 거 할 때 주로 나오는 아황산 가스, 그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대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라든지 유기 화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랑 만나서 2차적으로 이제 가스 상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입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2차 발생 물질이 더 많이 이제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스들이 모여서 그게 반응을 일으켜서 작은 입자가 되는 거죠. 변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더 큰 피해를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그 만나는 가스 중에 하나가 아까 질소 산화물, 질소산화물. 네, 그런 것들은 유기물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뭐 축산 뭐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 전라북도 전북 이런 데가 의외로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농약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암모니아 가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넘어왔다든지 선박에서 만들어진 질소 산화물이 이 암모니아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만나는군요. 암모늄염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외부에서 뭔가가 날라오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그거랑 반응할 수 있는 가스가 막 생성되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누구 책임인지도 사실 참 되게 애매하네요. 근데 사실 미세먼지 얘기하면은 중국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 계속 서해를 통해서 이게 넘어오는데 명확한 해결책이 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외교 문제로 번질까 봐 조심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중국의 그 영향은 미세먼지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거의 다 중국 탓이다, 네.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우리의 주장을 잘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마냥 거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널스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미세먼지 이동하는 모델링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걸 캡처를 떠가지고 봐라, 중국에서 이게 넘어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널스쿨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주는 거는 그냥 예측 모델링이지 실체 관측 결과가 아닙니다. 뭐 증거로 쓸 수가 그걸 없는 증거로 거네요. 쓰면 이게 실제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고, 또 아까 가스 형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사진으로 찍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어떤 빨간 그래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넘어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법, 분석법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접근법, 분석법 이런 걸 좀 알려면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상식, 미세먼지와 관련된 오해 이런 것도 한번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자, 먼저 생선구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자, 생선구이가 이제 미세먼지의 그 주범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생선을 이제 구우면 집안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뜹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후드를 켠다든지 환기를 하면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물 조리할 때 쓰는 불의 그 크기라든지 연료의 양을 보면 절대로 발전소라든지 자동차에서 그 나오는 그런 어떤 대기오염 물질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선구이 얘기 나와서 사실은 그 목이 아프거나 막 이렇게 이비인후과를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기를 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환기는 뭐하러 하냐, 밖에 더 더러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럼 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지. 환기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이제 실내에 쌓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머리가 아파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고등어 구이를 좀 줄여야 된다, 혹은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부 정책을 비꼴 때
아니 그러면 내가 고등어를 구워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망쳤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먹은 고등어가 몇 마리나 된다고 1년에. 근데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가지거나 항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실내 미세먼지와 실외 미세먼지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실외 미세먼지인데 이건 바람이 불기만 하면 지나가니까 일시적인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고등어를 창문을 닫고 굽게 되면 그러면 실내 미세먼지는 당연히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건 본인이 다 들여 마셔야 되는 거예요. 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 미세먼지 수치가 생선을 굽는 바람에 1000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100이다. 그럼 환기를 하는 게 맞죠. 맞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실내하고 실외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경유차, 자동차 연료 부분도 사실 관심사인데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옛날에 그 이제 화물차나 트럭이 그 언덕길 올라가면서 시커먼 그 매연 뿜을 때 그거를 이제 많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냄새도 매캐하고요. 예, 이제 경유차가 주범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즘 나오는 경유차들은 워낙에 이제 그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많이 달아놔서 많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이제 노후 경유차, 뭐 10년, 20년씩 타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고요. 운전자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뜨끔하면서 운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약간 위로는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차는 경유차가 아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가솔린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기차로 바꾸는 게 환경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모든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다 장착한 차의 그 배기가스 농도를 보면 네. 사실은 타이어라든지 타이어. 브레이크 밟을 때 나오는 미세먼지 양 브레이크 헤드의 그렇죠. 분진. 네. 그 정도 양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선 이게 전기차가 됐건 수소차가 됐건 여전히 차를 타면 먼지는 꽤 나오지 않겠나. 제로는 아니다. 어느 차나 다 브레이크가 있고 타이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는 일단 생선구이나 경유차는 주범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죠. 초미세먼지 주범은 누굽니까? 그래서 주범을 알면은 굉장히 그 주범만 잡으면 되니까 너무 쉽게 풀리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우리가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쓰는 모든 곳에서 그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연소라고 하는 작업이 있는 데는 거의 다 그렇죠. 생긴다는 거네요. 제조 공장? 있는 공장 같은데 생활 주변에 굉장히 발전소도 많습니다. 많이 요즘 발전소 오래된 엔진 뭐.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뜨는 보일러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가요? 옛날에 보일러들은 뭐 그냥 그 유황가스도 많이 나오고요. 심했는데 요즘은 이제 전부 천연가스를 쓰니까 그렇게 아주 심하게 미세먼지를 내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냥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왠지 모르게 해외는 좀 우리보다 덜 난리인 것 같고 드라마에서 보는 LA는 굉장히 하늘이 깨끗하고 맑고 하늘도 파랗고. 네, 파랗고 막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1952년도에 그 영국의 유명한 안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개가 3주 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석탄 보일러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석탄 보일러에서 나오는 아황산 가스가 안개하고 결합돼서 황산 안개가 돼버렸습니다. 스모그라고. 그렇죠. 그 3주 동안 이어지니까 무려 12,000명이 그 폐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와. 심각하네요. 그 굉장히 심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LA 거기도 50년대에 보면 지중해 날씨를 갖고 있던 아주 좋은 동네였는데 그 매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침도 하고 천식도 앓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도 까매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그 광스모그라고 하는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하고 유기화합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원래는 화학 반응을 잘 안 하는데 강렬한 태양빛을 받으면 거기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캘리포니아의 그 강렬한 태양이. 날이 너무 좋아서 지리적인 좀 문제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75년도부터 우리가 자동차에다가 삼원 촉매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급격히 이제 자동차의 그 배기가스 상태가 좋아졌죠. 그러면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로 얼마든지 저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요즘 이야기되는 그 자율주행차 있지 네.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고속도로 다닐 때 연비가 그 시내에서 가다서다 할 때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차가 그 급정거라든지 급가속을 안 하게 됩니다. 일정한 수준으로 달리기 때문에 연비도 좋아지니까 이제 에너지도 적게 쓰고 또 우리가 반하는 미세먼지 양도 줄어들게 돼요. 아, 그럼 브레이크를 덜 밟으니까 패드도 덜 닳고. 그렇죠. 급정거를 안 하니까 타이어 마모도 덜 되고. 근데 연비도 좋으니까 연료도 덜 들고. 그렇지만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가장 그 효과가 큰 거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덜 쓰라 이거죠. 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지금 여기 불 좀 몇 개 꺼주세요. 미세먼지가 무서운 건 결국은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뉴스에서도 매일 그렇게 미세먼지가 얼마나 유해한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는 일체에 들어왔다가요 네. 배출이 되고 있고요. 조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너무 과도하게 그 공포를 느끼시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공포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는 흡입하면 몸속에 쌓인다. 아, 맞아요. 그거는 아닌 거. 중금속하고 다르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배출됩니다. 배출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출되는 것보다 더 빨리 많이 마시면 그러면 쌓이는 거죠, 쌓이는 그게.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닐까 순환이 잘 싶어요. 안 되고. 예.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로 몸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데 가면 숨쉬기가 어렵고 텁텁해요. 네, 텁텁한 목이 느낌은 아프고 있어요. 맞아요,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갑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피로가 올라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미세먼지가 만들어내는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높은 곳은 인도입니다.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인도의 러크노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네. 공원에다가 인공 폐 모양으로 이렇게 커다란 폐 모양으로 필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바람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놓은 거죠. 사람들 다 보는 앞에. 봐라. 네, 근데 24시간 만에 그 필터가 까맣게 된 거죠. 무섭네요. 그러니까 필터는 원래 쌀이라고 만든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서야 미세먼지에 대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미세먼지를 간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너무 이걸 방관해서도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상황입니다. 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미래 접속하면서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참 무서운 게 얼마 전에 미세먼지를 다룬 영화가 나왔어요. 네, 인더더스트라고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갑자기 막 유독성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미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올 정도면은 이게 까딱하다가는 진짜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근데 우려가 그런 들더라고요. 걱정을 하면 우리가 좀비 영화도 조심해야 됩니다. 까딱하다가는 좀비 세상 되면 어떡해. 아까 딱 하면 물렸다가 나도 좀비 되고. 미세먼지를 사실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겨울에는 4만3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 맞아요. 네. 알았어요. 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다.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말도 있었어요. 차라리 추운 걸 견디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와 좀 같이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 각자 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하시는 것처럼 마스크. 그냥 미세먼지 심하면은 잘 특별한 일 없으면 안 나가요, 저는. 근데 옛날부터 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미세먼지는 삼겹살이다. 중금속은 삼겹살이다 하다가 중금속이 삼겹살이에요? 근데 미세먼지가 언제부터 삼겹살이에요? 미세먼지라는 거예요? 만병통치약. 왜 삼겹살이냐고 그랬더니 삼겹살이 기름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씻어준다. 근데 기도랑 식도는 다르거든요. 삼겹살이 기도로 넘어가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있고 차에도?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네. 그리고 공기청정기. 차에 있는 필터도 언제나 이렇게 빨리빨리 갈아주고 네. 결국 가장 좀 쉽고 간단하게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아이템은 결국 마스크인데 제가 좀 이렇게 다양한 마스크를 좀 준비해 봤어요. 마스크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세요? 색깔? 저는 숫자.
숫자. 여기 KF94라고 써 있습니다. 마스크에. 네, 여기는 이제 KF80이고요. KF가 코리아 필터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기준을 해가지고 얼마나 미세먼지를 잘 막아주느냐.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다라고들 대신에 이제 높을수록 필터가 촘촘하니까 숨을 쉬기가 좀 어렵고. 답답하죠. 이거는 정문 씨가 쓰는 마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실제로? 저는 원래 사실 마스크를 사서 그냥 일회용 마스크를 썼는데 KF 그게 없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터가 달린 걸 찾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비싸서 한 번 쓰고 버리기엔 그래서 만들었어요. 안에 필터를 사서 제가 잘라서 넣을 수 청정기용 있게. 필터인 거네요. 네, 그래서 천으로 해서 빨아 쓸 수 있게. 어떠세요? 좀 환경도 생각하는 아이템인 것 같긴 한데.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여기에 좀 제일 중요한 게 밀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들어오니까.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밀착도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게 안에 철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코의 높이에 맞춰가지고 딱 붙이쳐서 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일반 어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좋은 차단이 잘 되는 이런 마스크는 좀 비싸잖아요. 비싸죠. 하나에 막 2, 3천 원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1도 효과가 없는 겁니까? 많지는 않겠죠, 효과가. 안 쓴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렇죠. 안 쓴 것보다 낫겠죠. 하선책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근데 정부에서 마스크의 어떤 이런 가격도 좀 평균 좀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나 좀 살 수 있게. 왜냐면 이거에서도 빈부격차가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미세먼지가 쉽게 올 수 있는 거. 나는 100% 마시고 누구는 1%만 네, 그런- 마시고. 그러면 이제 효과가- 마스크 복지가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베이징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을 때였어요. 네. 그 수치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500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500이나 된단 말이야 했더니 그 중국인 친구가 이게 500이 그 수치 중에 최고라서 500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얼마인지 모른다. 정말. 더 넘어선 측정 표시가 안 그래서 돼서.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 했는데 중국인들이 이 마스크를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 중에는 방독면처럼 아예 얼굴 뒤집어 쓴 것도 있고요. 지하철을 탔는데 다들 저는 무슨 테러 단체인 줄 알았어요. 정말 거의 얼굴을 다 싸맨 사람들이 줄줄이 타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가장 좀 심했던 날은 마스크 인파,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좀 소식이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면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날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리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선 초대형 야외 공기청정기 이 설치 방안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더우면은 실외에다가 에어컨 설치하면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네. 추우면은 히터 설치하고 밖에 또. 뭔가 좀 너무 보여주기에 급급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야외에다가 공기청정기 설치한다고 하면 미세먼지를 무슨 수로 긁어 모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바람 중에서만 어떤 성분을 부르는 건데 그걸로는 안 되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원이나 어딘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필요한 데다가 설치한다는 건 이건 일종의 약간 쇼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교수님 어떠세요? 예, 저는 그 수도꼭지로 물을 잠그는 거 하고 네.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이 그냥 방 안에 흥건히 고였을 때 그 물 다시 이렇게 주워 담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쉬울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생각하면 답은 이미 벌써 다 나왔다고 봅니다. 수도꼭지 잠가야지 왜 그거를 그 흘러진 물을 주워 담고 있는 걸레로 걸레로 짜고 짜고 막 먼지 쓰레받기로 쓸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굉장히 와닿는. 네, 다 이해됐어요. 네. 자,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부분은 제조업 때문이다. 이렇게 지목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럼 결국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출원이 어디 있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4차 산업 기술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잖아요. 데이터 수집이죠. 어디서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측정을 그러면 사람이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기계들이 하는 거죠. 특히 통신이 가능한 IoT 기기들 이런 것을 저가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들을 전국 곳곳에다 설치해 놓으면 어디서 지금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막 몰래 배출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아, 그러네요. 그 구역만 특히 이렇게 수치가 높다면. 네네. 그래서 그 지역에 맞춤형 정책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은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 스마트 환경 센서가 참 필요하고 중요해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이 스마트 환경 센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곽덕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덕후 곽덕이입니다. 스마트 센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센서가 측정 대상물의 압력, 속도, 온도 등 정보를 감지하는 기능밖에 없었다면 스마트 센서는 데이터 수집, 실시간 감시, 의사결정 등의 기능을 추가로 갖춘 지능화된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산업에서 스마트 센서는 초미세먼지, 소음, 온도, 습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을 파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지능형 자동차,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삶 주변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현대판 우렁각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과학덕후 곽덕이었습니다. 공장에도 결국에는 굴뚝마다 그걸 센서를 달 수 있겠고요. 자동차도 그 어떻게 보면 차 배기 네, 머플러 배기관에다가도 달 수 있고 연소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음식점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거기 근처도 다 달 수 있겠고 그럼 센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풍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네. 센서도 중요하지만 저희 연구소가 이제 그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데 바로 저희 연구소 옆에 또 항공우주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그 연구소에서는 정지위도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 목적은 이제 동북아시아 전체를 아예 그냥 계속 24시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공위성이 보면은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질소 산화물, 아황산가스, 오존 모든 그 대기 오염 물질들을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도 그렇고 몽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조만간에 다 그렇게 자료로서 축적이 될 거로 이렇게 그럼 그 커다란 메가폰도 필요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거기 스촨성 줄여라. 충남 당진 거기 좀 위험해. 뭐. 걸렸어. 지금 내 포켓이 너. 아 보여 너 막.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서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박사님 하시는 연구도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차세대 플라즈마 기술을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플라즈마라는 개념을 설명하셨는데 어떤 기술인가요? 소각로라든지 그다음에 디젤 자동차에 나오는 배기가스 그런 걸 어떤 환경 오염 문제 없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럼 뭐 유해가스 같은 것도 없이 처리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박사님께서 만든 그 장치가 예. 그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로 딱 둔갑이 돼서 장착이 되는 거네요. 예, 실제로 군부대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디젤차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그게 이제 실용화가 돼서 장착을 해서 1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작동이 돼서 군부대에서는 좀 더 이거를 확장해서 좀 더 적용하자 이러고 있고요. 또 반도체 공장 같은 데도 이미 그 플라즈마로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그런 설비들이 지금 한 1000대 정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뒤에만 달 게 아니고 앞에다가 그런 플라즈마 집진기를 설치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금방 빨아들여가지고 처리하는 식으로 자동차들이 달린다고 하면 그러면 배기가스가 좀 줄어들겠습니다. 그 독일 자동차 회사도요. 그 자동차 앞에 어차피 차가 달리니까 이제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집진 설비를 붙일까 그런 게 이제 연구 중이고 저도 좀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도록. 만들어지면 재밌겠어요. 네. 막 모든 차들이 다 청소기처럼 막 그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청소기로 만드는 거죠. 아니, 중국 베이징에서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예보를 하는 시스템 뭐 그런 네. 서비스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거. 네, 베이징에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40% 줄였는데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줄였다 막 이러면서. 그 수치는 실제로 검증된 수치입니다.
그러면 뭘 했냐 보면 뭐 진짜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베이징 시내에 디젤 자동차는 못 들어오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AI가 인공지능이 예보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갖췄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줄이는 방향이 뭘까라는 분석도 했었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도 최근 미세먼지 대책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미세먼지가 이제 재난에도 포함이 되고 연구관리센터를 신설하고 또 일반 시민들도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교실에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지하 역사에서도 실내 공기질을 계속 측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는데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교수님? 이게 비유를 하자면 한 100kg 정도 살찐 사람이 한 90kg, 80kg 내려갈 때 빨리 이 살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런 효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표준이 60kg라고 그러면 한 70kg 정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빠져야 되는 살은 정말 샅샅이 찾아내서 이제 좀 빼야 되는. 잘 안 빠지는 살이 남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만 살들. 남아 있습니다. 야, 미세먼지 주범을 군살로 표현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네. 그 뱃살이 제일 안 빠져요. 그럼 그 뱃살이 누군지를 찾아야겠네요. 네, 왜 뱃살이 느는? 왜 배스? 내가 먹은 얘기했어요. 야식이 문제인지 아침이 문제인지 점심이 문제인지. 다 문제. 그리고 40%를 줄인다고 했는데 100일 때 40% 줄여서 60으로 만드는 거하고 1000일 때 40% 줄여서 그러네. 600으로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접근이 좀 다르죠. 제가 그 스마트 시티 편에서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날아오니까 좀 어디 도시 같은데 바깥에 선풍기를 설치해서 이거 안 오게 좀 방어를 할 수 없냐. 선풍기 아이디어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나쁜 게 이제 거 중국에서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늘 부는 바람이 이제 저희가 그 미세먼지가 이제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거꾸로 또 이 좀 못 사는 이 저 동유럽 쪽에서 또 잘 사는 이 저 프랑스니 저 서유럽 쪽으로 바람이 또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 그 협약을 맺었어요. 줄이는 거를 같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규제도 같이 그 같은 규제를 하고 그래서 EU 국가 간의 어떤 환경 협정이 맺어져 있고요. 앞서서 이렇게 그 미세먼지를 이웃 나라끼리 이제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한 걸 보면 서로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해결한 사례는 전혀 없고요. 같이 이제 그 아쉬운 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정을 맺어서 삿대질 해봐야 그렇죠,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여기서 해서 이제 좀 저희 쪽으로 연기가 넘어오는데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줄이겠습니다 할 텐데 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잖아. 그러면 이게 뭐래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터틀고 막. 우리가 살 길은 결국에는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맞춰나가자라는 그런 어그리먼트, 협의를 했다라는 거. 우리도 서로 막 중국 니 탓, 내 탓 뭐 이런 것보다는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게 더 실질적인 일 아닐까 싶어요. 결국 환경을 위해서 국가 간의 어떤 협력과 공동 작업, 협력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대목인데 최근에 필리핀 쓰레기 그 보도 기억나시죠? 사실은 네. 조금 창피해요. 한국의 이미지를 좀 실추시켰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수출했다가 다시 단속이 돌아왔습니다. 쓰레기가 1,200톤이었나요? 상당히 많은 양이 돌아왔는데 사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의 절반을 수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수입을 더 이상 안 하기로 하면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재활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깨끗한 그 폐플라스틱을 얻기 위해서 드는 돈이 이걸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팔아서 쓰는 돈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방식으로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페트병의 라벨을 뜯기 좋도록 점선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절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딱 뜯으면 모든 페트병이 아주 말끔하게 뜯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본드 같은 걸 써가지고 떼어내도 그게 여전히 뭐가 묻어 있는데 그걸 없애려면 또 고온 고압의 물을 써야 되고 이러면 작업이 복잡해요. 결국 정말 배보다 배꼽. 네, 그러니까 그걸 라벨을 잘 뜯을 수 있게 만들면 되는데 환경부가 거꾸로 본드를 쓰는 게 낫겠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왜요? 지금 전국에서 그게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느냐. 근데 환경부의 방침이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결국 분리수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쓰레기들을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런 쓰레기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것은 재활용 쓰레기이고 아니면 일반 쓰레기인지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두 분께서 한번 해보실래요? 제작진이 지금 네. 숙제를 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함정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로봇공학자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잘 아는데 이거는 건전지. 따로 놓으잖아요. 전지. 이거는 절대 재활용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 케이스, 비닐, 요거는 재활용이네. 요거는 이렇게 분리하는 게 답이었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자 이거죠. 이거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컵라면. 컵라면.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재활용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요것도 전 재활용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냥? 재활용. 이쪽에는? 이 가정에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 되게 어려운데, 이거?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지만 뭐 당연히 아실 것 같아서 저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거는요? 뽁뽁이. 뽁뽁이? 이것도 저는 재활용에 버렸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재활용 비닐은 거기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 면에서 저 뽁뽁이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재활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재활용이면 누군가가 재활용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요거는 사기 밥그릇. 그릇이에요. 사기 그릇인데 이거는- 저는 이건 일반 쓰레기 같아요. 왜 이건 이게 왜 쓰레기예요? 내가 쓸 거야 이거. 예쁘게 생겼구만. 이거는 일반 쓰레기가 맞습니다. 도자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류해 봤는데 하나씩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 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장난스럽게 이렇게 섞여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염 물질이 있으면 전부 다 세척하고 버리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우유가 있으면 우유를 네, 다 씻어내고 음료수도 다 버려야 되고요. 뭐 안에 음식물이 있으면 다 그거를 씻어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순수하게 재료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물처럼 섞여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지금 도자기는 물론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마대자루에다가 별도로 넣어서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받아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라면의 뚜껑은 재활용하라고 여기에 비닐류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닐로 버리면 되는데 밑에 있는 경우에는 이걸 어디다가 버리라고 하는 그 표시가 없으면 이걸 뜯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이게 뜯을 수 없고 이게 비닐 코팅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일반 쓰레기로 가요. 그리고 여기다 컵라면을 먹잖아요. 그럼 컵라면이 안에 음식물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추기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건 일반 쓰레기로 가야 돼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떠세요? 정문 씨는 어땠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부분들이 맞아요. 있어서 이게 뭐 플라스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품, 쓰레기까지 구분을 하려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분리수거를 쉽게 도와주는 로봇 같은 건 없어요, 교수님? 사실 분리해주는 로봇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로봇 쓰레기 자판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딱 놓으면 그 쓰레기가 어떤 종류의 쓰레기인지를 파악을 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는 재활용, 이거는 그냥 쓰레기, 이건 폐기물. 은행에 가면 동전 구분해주는 기계처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딥러닝 쓰는 거거든요. 알파고 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인지를 알아보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래서 막 학습을 해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건 재활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이 얘를 분리합니다. 너는 여기로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잘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환불 제도를 판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슈퍼마켓마다 판트 기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캔이나 병이나 페트병 같은 걸 넣으면 그걸 넣을 때마다 돈으로 돌려줍니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스마트페이 같은 거 이용하면 좋겠네요.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난 넣었어? 포인트 줘? 띡! 길에 쓰레기가 굴러다닌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넣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돈을. 오, 좋네요. 네, 바다 위에 있는 플라스틱 섬, 또 플라스틱을 먹은 동물들 사진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에 유입이 되는데 이 가운데 80%가
버려진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런 해결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웨이스트 샤크라고 해서 쓰레기 상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웨이스트 있는데요. 샤크? 네, 네. 상어가 이렇게 수면 바로 아래를 다니잖아요. 띠린 이런 식으로. 노래랑 항상 같이 네, 다니더라고요. 그럼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수면 바로 아래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들만 긁어 모으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장치가 있어요. 한 번 띄울 때마다 한 500kg에 가까운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지나가면서 건져서 다시 비우고 다시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데이터도 많이 쌓이겠네요. 네. 그러다 보면. 네, 그렇죠. 또 영국의 플라스틱 타이드라는 단체는 드론을 이용해서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이제 치우는 작업을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드론이 해안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어떤 쓰레기가 있다 이런 걸 다 하나하나 태깅을 해서 그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쌓여서 이제 뭐 수거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술을 이용해서 뭐 좋은 발상이지만 또 이거 버리는 사람하고 치우는 사람하고 따로인 거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버리는 것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임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물을 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 그물 같은 거를 통과하게 만들고 그 그물에 이제 쓰레기들 걸리면 그 걸린 쓰레기들을 이제 다시 뭐 폐기 처리한다든가 매립한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장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항구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기오염도 굴뚝에다가 대기오염 저감 장치를 달아야 효과가 있듯이 네. 쓰레기 버리는 곳이 주로 이제 항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구마다 지자체에서 좀 노력을 좀 해주셔서 바다로 들어가는 물질의 그 거름망이라든가 자체를 막을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근데 항구에서 직접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요. 바다로 유입되는 가장 많은 물질은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에다가 사람들이 버리면 그게 바다로 흘러가는 거고 강물은 결국에 또 도시에서 뭔가를 버린 게 그게 또 강물로 흘러 들어가고요. 이런 식이니까 각 가정에서부터 혹은 그 바다까지 중간중간 단계마다 그걸 걸러줄 만한 설비들은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기술 개발도 개발이지만 우리 스스로 좀 노력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끝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환경을 잘 하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뭐 이러려면 일단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된다고요? 예,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인당 그 GDP죠. 그게 3만 불이 넘는 나라 치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갓 3만 불이 되면서 그동안 이 3만 불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산업화, 뭐 공장 짓고 했던 거 이런 문제들이 이제서야 이제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일단 잘 살게 되면 해결하기 위한 비용들의 그 어떤 여유가 생기니까 풀어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에너지가 열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모든 환경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미세먼지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내가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환경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환경산업 이제 또 한 줄 평을 해볼 타이밍이 왔는데 우리 최정문 씨 한 줄 평 해주세요. Save the Earth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환경을 바라봐야 될 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Save the Us.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마냥 깨끗한 게 좋으니까 지구를 지켜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세이브 대 어스에서 완전 다 의욕을 잃으신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야. 옛날 구호인데요. 아나바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결국에 환경의 문제는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공감대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은 네 탓 아닌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싶어요. 탓이다. 네, 우리는 그냥 환경 오염이 누구 탓이다, 제 탓이다, 네 탓이다 이렇게 남의 탓을 하기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줄이려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바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를 항상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좀 더 매력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 이제는 매력 있는 나라가 되자. 게 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전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과학의 참재미를 선사하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접속 Thinking about what I'm missing. I feel so good, I might just say it again. Just wanna stop tripping. Thinking about what I'm missing. I feel so good, I might just see your dreams. 우주 여객선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도넛 같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주 호텔에 가가지고 아, 오늘은 우주식을 달로 가자. Still